봄이 채 무르익지 않은 4월 초순이었다. 강원도 내륙 어느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느지막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다. 마을 어귀에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가게가 하나 서 있었다. 간판에는 손으로 직접 쓴 듯한 글씨로 박간의 구멍가게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음료과자 막걸리 생필품이라는 문구가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붙어 있었다. 가게 문은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열렸다. 박정환, 66살. 그는 그 가게의 주인이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등이 조금 굽어 있었다. 항상 베이지색 점퍼를 걸치고 낡은 야구 모자를 눌렀었다. 손에는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이 남긴 잔주름이 가득했다. 누가 봐도 그저 평범한 시골 구멍가게 아저씨였다. 아침마다 그는 같은 순서로 하루를 열었다. 가게 앞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파라솔 아래 플라스틱 의자를 내놓고 냉장고 문을 열어 음료수의 위치를 가지런히 정돈했다. 그런 다음 계산대 옆 작은 선반 위에 낡은 라디오를 틀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채널을 맞춰 놓는 것이 그의 오랜 습관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박씨라고 불렀다. 박씨, 막걸리 2병이요. 박씨, 건전지 있어요? 박씨, 오늘 날씨 어때요? 그는 언제나 조용히 대답했다. 표정 변화가 적었고 말수도 많지 않았다. 가격을 틀리는 법이 없었고 거스름 돈을 잘못 주는 일도 없었다. 외상장부를 꼼꼼히 관리했고 마을 어르신들이 찾아오면 플라스틱 의자를 꺼내 권하며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뿐이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냥 조용하고 성실한 시골 구멍가게 아저씨. 그런데 마을 사람 중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박정환이 이 마을에 온 것은 4년 전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했고 혼자라고 했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다. 더 묻지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다. 산마을 사람들은 원래 그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박 씨가 이상하게 굴지 않고 가게를 잘 운영하고 인심이 나쁘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의 가게 안쪽 계산대 뒤편 선반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박정환으로 보이는 남자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어딘가의 큰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에는 깃발들이 여러 보였다. 어떤 나라의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고 박정환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도 아침은 평화롭게 시작됐다. 이장님이 막걸리를 사러 들렀다 가셨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스크림을 집어 들었고 옆 동네 택배 기사가 음료수를 2캔 사갔다. 박정환은 계산대 안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간간히 가게 앞마당을 쓸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에 햇살이 길게 늘어졌다. 그때였다. 마을 어귀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뭔가를 찾는 듯한 높고 급한 목소리였다. 박정환이 신문을 내려놓고 가게의 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마을 길 끝에서 배낭을 맨 젊은 남자 2명이 걸어오고 있었다. 한 명은 금발 머리였고 한 명은 곱슬머리였다. 둘 다 등산화를 신고 있었고 땀을 흘리며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손에는 종이, 지도 같은 것이 들려 있었다. 외국인이었다. 박정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2 사람을 살폈다. 얼굴의 특징, 걸음걸이, 손에 들린 것들을 조용히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가게 문 옆 기둥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2 사람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 아주 희미하게 뭔가가 일렁이고 있었다. 반가움인지 설렘인지 오래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눈을 뜨는 것 같은 빛이었다.
두 외국인이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금발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영어였다. Excuse me. Do you know? 버스 스톱. 그는 종이 지도를 내밀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몹시 지쳐 보였고 조금 다급해 보였다. 박정환은 그 지도를 잠깐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다. Where are you trying to go? The National Park Visitor Center or the Village Bus Stop. 두 외국인이 굳었다. 완벽하게 또렷한 발음이었다. 억양이 자연스러웠고 속도가 명확했고 표현이 정확했다. 시골 구멍가게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영어였다. 금발의 남자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입이 조금 벌어졌다. 곱슬머리의 친구가 옆에서 그의 팔을 슬쩍 잡아당겼다. 박정환은 팔짱을 풀고 조용히 웃었다. 자주 짓지 않는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고 자연스러웠고 뭔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람의 웃음 같았다. Come in. I'll show you on the map. 두 외국인의 이름은 루카스와 앙드레였다. 루카스는 28살의 독일인이었다. 미넨 출신이라고 했고 한국의 산악 트레킹 코스를 여행 중이라고 했다. 앙드레는 26살의 프랑스인이었다.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방학을 이용해 루카스와 함께 아시아 배낭여행에 나섰다고 했다. 그들은 가게 안 파라솔 아래 앉아 박정환이 꺼내온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서울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산마을까지 흘러들어온 경위를 설명했다. 인터넷이 터지지 않아서 GPS가 작동을 멈췄고 종이 지도는 작은 마을 이름까지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내린 버스 정류장에서 걷다 보니 어딘가 낯선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었다. 박정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도를 꺼내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 시간표가 적힌 오래된 종이 한 장을 찾아내어 탁자 위에 펼쳤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영어로 설명해 주었다. 다음 버스는 3시간 후입니다. 오후 5시 10분. 이 길로 나가면 30분 거리에 정류장이 있어요. 루카스가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진 듯 물었다. 혹시 영어를 어디서 배우셨어요? 박정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음료수 잔을 닦았다. 그냥 예전의 일이 그쪽이었어요. 루카스는 더 물으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앙드레가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며 과자를 고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박정환을 돌아보며 프랑스어로 말을 건넸다. 크게 기대하는 기색 없이 그냥 편하게 내뱉은 말이었다. 이거 맛있어요? 한국 과자. 그 순간 박정환이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그거요. 단맛이 강해요. 짠 걸 좋아하면 이쪽 게 낫고 처음 오셨으면 이게 무난할 거예요. 앙드레가 과자 봉지를 든 채로 몸을 굳혔다. 루카스가 앙드레를 봤다. 앙드레가 루카스를 봤다.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앙드레가 조심스럽게 다시 프랑스어로 말했다. 방금 프랑스어로 하셨어요? 박정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조금 해요. 조금이라는 말과 실제 말하는 수준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다. 앙드레는 뭔가 말을 더 하려다가 그냥 웃음을 터뜨렸다. 그 다음은 순식간이었다. 루카스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독일어로 말을 걸었다. 짧은 인사말이었다. 박정환이 독일어로 대답했다. 루카스가 눈을 크게 뜨더니 이번엔 조금 더 긴 문장으로 독일어를 던졌다. 박정환이 자연스럽게 받아쳤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독일어 대화가 오갔다. 루카스의 눈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앙드레가 옆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뭔가를 검색하거나 번역기를 켜려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가 생각난 듯 박정환에게 스페인어로 한마디를 던졌다.
스페인에서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어서인지 유창한 발음이었다. 이 마을은 얼마나 된 마을이에요? 박정환이 스페인어로 대답했다.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막힘없이. 앙드레가 스마트폰을 쥔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다. 박정환이 조용히 웃으며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다. 루카스가 숨을 한 번 고르고는 반쯤 흥분한 얼굴로 물었다. 혹시 몇 개 국어를 하세요? 박정환이 잠시 생각하는 척 손가락을 꼽았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그 다음 손가락이 계속 올라갔다. 7개. 그가 말했다.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음료수 잔을 닦으며 무심하게. 루카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7개요. 그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밖에서 지나가던 마을 강아지 한 마리가 깜짝 놀라 짖었다. 박정환이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조금 조용히. 루카스가 얼른 자리에 앉으며 양손을 들어 사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앙드레는 이미 스마트폰의 영상 촬영 버튼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다. 찍어도 될까요? 앙드레가 물었다. 프랑스어로. 박정환이 잠시 앙드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한국어로. 됐어요. 그 말투 속의 단호함과 함께 어딘가 모를 무게가 담겨 있었다. 오래전 무언가를 떠나보낸 사람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무게였다. 앙드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분위기를 느꼈다. 루카스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실례지만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게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라디오에서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봄바람이 파라솔을 살짝 흔들었다. 박정환이 계산대 뒤편 선반 위의 사진 쪽으로 시선을 한번 보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그냥 말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그날 오후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루카스와 앙드레는 버스가 올 때까지 가게에 머물렀다. 박정환이 마을 근처 등산로 지도를 설명해 주었고 어디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는지 근처에 볼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안내해 주었다. 영어로 설명하기도 하고 두 사람이 각자 편한 언어로 물으면 그 언어로 대답하기도 했다. 자연스럽고 유쾌했고 때로 박정환 자신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미소를 지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배낭을 챙겨 들고 일어섰다. 루카스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박정환이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악수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루카스가 한국어로 말했다.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정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앙드레가 가게 문을 나서며 돌아봤다. 또 올게요. 그도 한국어로 말했다. 박정환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마을 길을 걸어 나가는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손에는 여전히 행주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천천히 접으며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루카스와 앙드레가 마을 어귀를 지나쳤는데 마침 이장님 댁 앞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이장님 부인이 그들을 발견했다. 길 잃은 외국인인가 싶어 말을 붙였는데 두 사람이 제법 매끄러운 몸짓으로 바깥의 구멍가게를 가리키며 뭔가 설명했다. 이장님 부인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이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박 씨 가게에서 외국인들이 한참 있었대요. 언어가 됐던 모양이에요. 이장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박 씨가 영어를 해요? 그것뿐이 아닌가 봐요. 뭐 여러 개를 한다고. 이장님은 잠시 멍한 얼굴로 밥을 먹다가 다음 날 아침 일찍 구멍가게로 향했다. 박정환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박 씨, 어제 외국인들 만났다고요?
박정환이 빗자루질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계속했다. 길을 잃어서 버스 정류장 물어봤어요. 알려줬죠. 근데 영어도 된다고요? 그것도 여러 개 언어를? 박정환이 빗자루를 세워들고 이장님을 바라봤다. 조금 해요. 이장님이 눈을 가늘게 떴다. 박씨, 전에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박정환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빗자루를 창고 옆에 기대어 세우며 말했다. 그냥 회사 다녔어요. 이장님은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돌아갔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은 느꼈지만 더 파고들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또 외국인이 왔다. 이번엔 중년의 일본인 부부였다. 일본어로 물었다. 박정환이 일본어로 대답했다. 그들이 워낙 놀란 얼굴을 하자 마침 탁자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이유. 동네 농부 김 씨가 그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했다. 김 씨는 다음 날 장에 나가 아는 사람 셋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그 셋이 또 각자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 이야기는 일주일 만에 읍내까지 퍼져나갔다. 강원도 산마을 구멍가게에 외국어 고수 노인이 있다더라. 어떤 사람은 그냥 웃으며 흘려들었다. 어떤 사람은 반신반의하며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접 확인하러 갔다. 그중 한 명이 읍내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다. 그는 수업이 없는 금요일 오후 차를 몰아 산마을까지 왔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 음료수 하나를 고르다가 태연하게 영어로 말을 걸었다. 박정환이 영어로 답했다. 선생님이 속도를 높여 영어로 말했다. 박정환이 여유롭게 받아쳤다.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고 박정환을 바라봤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건 원어민도 아닌 것 같은데. 박정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피식 웃었다. 원어민보다 오래 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눈을 크게 떴다. 몇 년이나 하셨어요? 박정환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 30년. 선생님은 음료수를 계산하고 가게를 나오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차 안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이 속한 교원 단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강원도 산골 구멍가게에 계신 분인데 저 30년 영어 경력보다 훨씬 유창합니다. 무슨 분인지 모르겠어요. 채팅방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그 이후로 마을로 오는 사람의 수가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처음엔 1명, 다음엔 2명, 그 다음엔 일행으로 오는 소그룹이 생겼다.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다. 박정환은 여전히 담담했다. 오는 사람에게 음료수를 팔고 길을 물으면 가르쳐주고 외국어로 말을 걸면 외국어로 답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어로 말을 거는 낯선 손님이 가게에 들어설 때마다 그 희미한 빛이 일었다. 반가움과 설렘이 뒤섞인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은 그 빛이 그의 봄이 무르익어 갈수록 밖간의 구멍가게를 찾는 방문객은 꾸준히 늘었다. 어떤 날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 무리가 카메라를 들고 왔다. 어떤 날은 중년 부부가 드라이브 삼아 들르기도 했다. 외국인 배낭 여행객이 잊을만하면 1명씩 나타났다. 읍내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 2명을 데리고 와서 어학체험 학습이라며 박정환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보라고 시킨 날도 있었다. 박정환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물건을 사면 팔았고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면 자리를 내어주었다. 영어로 물으면 영어로 답했고 프랑스어가 날아오면 프랑스어로 받아쳤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만큼은 그는 끝까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어떤 이가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직장 생활 좀 했어요. 또 다른 이가 물으면 이렇게 말했다. 해외에 일이 있었어요.
좀 더 끈질기게 파고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슬며시 화제를 돌렸다. 계산을 하거나 냉장고를 정리하거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척 시선을 돌렸다. 그는 비밀을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비밀이 있는 사람은 대개 긴장하거나 질문을 피하면서 어색해지거나 지나치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박정환은 그냥 말하지 않을 뿐이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 크게 키웠다. 이장님은 이런저런 경로로 박정환에 대한 정보를 모으려 했다. 그가 마을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제출한 서류에는 서울 주소가 적혀 있었고, 이전 직업란에는 회사원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 읍내 우체국 직원은 그에게 가끔 외국 우편물이 온다고 귀띔해 주었다. 영어와 프랑스어가 섞인 발신인 이름이 적힌 편지들이었다. 이발소 주인은 박정환이 이따금 클래식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케스트라 단원 이름을 꿰고 있고 공연 날짜와 장소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신기해했다. 음악을 그냥 듣는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처럼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약국 주인은 한번 그가 처방전 없이 들른 적이 있었는데 약 성분명을 라틴어로 말하더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조각조각 모이는 것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가게를 찾았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도시에서 온 사람임이 한눈에 보였다. 정장 바지에 깔끔한 셔츠, 광이 잘난 구두를 신고 있었다. 차는 가게 앞이 아니라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걸어온 것 같았다. 그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서 박정환을 보자마자 멈췄다. 박정환도 그를 보고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국어로. 하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박정환 씨. 박정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계산대 앞에 다가와 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됐네요. 박정환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냉장고에서 음료수 2캔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계산대 문을 열고 나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가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라디오에서 바흐의 선율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남자가 음료수 캔을 손으로 감쌌다. 아직도 여기 이러고 계실 겁니까? 박정환이 짧게 말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소문이 들렸어요. 외국어 잘하는 구멍가게 영감이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지는 묻지 마요. 박정환이 음료수 캔을 열었다. 소문이 퍼졌군요. 박 씨, 다시 나오실 생각 없어요? 가게 안에 침묵이 무겁게 깔렸다.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고 파라솔 천이 팔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정환이 음료수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자리는 있어요. 파트타임이라도. 후배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박정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것뿐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아쉬움도 없었다. 남자는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고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낡은 선반, 먼지 앉은 과자 봉지들, 라디오, 계산대 뒤에 낡은 사진. 그 사진 앞에서 남자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 사진 속 배경의 깃발들을 알아보는 눈빛이었다. 당연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자신도 그 앞에서 비슷한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을 테니까.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지갑을 꺼냈다. 음료수 값은요. 박정환이 손을 저었다. 됐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다. 가끔은 전화라도 하세요. 박정환은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며 그는 음료수 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신문을 펼쳤다. 라디오는 여전히 바흐를 연주하고 있었다. 박정환이 처음 외국어를 배운 것은 19살 때였다. 당시 그는 서울의 작은 출판사 배달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학은 꿈꾸기 어려웠고 초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가 영어에 눈을 뜬 것은 우연이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외국어 교재 시리즈를 인쇄하고 있었는데 인쇄 오류로 폐기 처분될 책들이 창고에 쌓였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가져가도 된다고 했고 박정환은 눈에 띄는 것들을 모조리 챙겼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기초 교재들이었다. 그는 밤마다 그 책들을 읽었다.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그 다음엔 재미가 생겨서,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하나씩 여는 것과 같았다. 영어로 된 글을 읽으면 서울의 좁은 방이 순식간에 넓어졌다. 프랑스어 문장을 입 안에서 굴리면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24이 되던 해, 그는 국제회의 통역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세계는 좁고 특별했다.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법학, 경제학, 국제정치, 의학, 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 지식이 필요했고 순간적인 판단력과 기억력, 그리고 극도의 정확성이 요구됐다. 한 단어를 잘못 옮기면 협상이 깨질 수 있었고 한 문장이 틀리면 조약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다. 박정환은 그 세계에 완전히 매혹됐다. 27에 처음 국제행사 통역 보조로 일했고 30살에 정식 통역사 자격을 얻었고 35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동시통역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가 주로 일한 무대는 국제기구 회의와 외교 협상 자리였다. 그 특성상 그의 이름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통역사는 무대 위에 서지 않는다. 회의실 귀퉁이의 작은 부스 안에 앉아 마이크에 귀를 붙이고 두세 개 사이에서 말을 옮긴다. 빛을 받는 쪽은 협상가와 외교관이다. 통역사는 투명하게 존재한다. 박정환은 그것이 좋았다. 화려함이 없었다. 자신이 옮긴 말 한마디가 어떤 결정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그는 그 일을 사랑했다. 은퇴는 예고 없이 왔다. 61살 되던 겨울. 그는 큰 국제회의 도중 갑자기 손이 떨리고 귀가 멍해지는 증상을 경험했다. 의사는 극도의 청각 피로와 신경성, 긴장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고 했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30년 가까이 그는 하루에 수십 개의 나라 말과 씨름했다. 그 압박이 쌓이고 쌓여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쌌다. 직장에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게 알리지 않았다. 그냥 슬며시 사라지는 것이 그에게는 자연스러웠다. 원래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요란하게 오지 않았고 요란하게 가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강원도 산마을에서 멈췄다. 산이 좋아서였다. 공기가 깨끗해서였다. 아무도 그를 모르는 곳이라서였다. 그리고 그 마을 어귀에 비어있던 구멍가게를 인수했다. 가게를 열고 나서 처음 몇 달은 가게를 운영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많았다. 가격을 매기는 것도, 물건을 발주하는 것도, 동네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도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 단순한 삶이 자신에게 맞는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라디오를 틀고, 손님을 맞고,
저녁엔 마을 뒷산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것. 복잡한 언어와 긴장된 회의실에서 벗어나 아무도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쉬는 법을 배웠다. 외국어는 그냥 두었다. 쓸 일이 없으면 그냥 그 안에 가만히 있었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아직 거기 있지만 굳이 꺼내 쓰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루카스와 앙드레가 왔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잠가두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다시 두드렸다. 여름이 가고 산 위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가을이었다. 마을 뒷산의 등산로에는 하루에도 몇 팀씩 등산객들이 지나갔다. 그 중에는 간간이 외국인도 섞여 있었다. 주로 한국에 여행 중인 사람들이 SNS에서 이 산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였다. 그해 가을, 박정환의 구멍가게는 소소한 등산객 쉼터가 되어 있었다. 파라솔 아래 플라스틱 테이블이 2개로 늘었고 음료수 종류도 조금 다양해졌다. 박정환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앉고 싶어 하니 의자를 내놓게 된 것이고 뭘 마시냐고 물어봐서 가짓수가 늘게 된 것이었다. 그해 가을의 어느 오후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슬레이트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파라솔 위로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박정환이 가게 앞 파라솔을 접으러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젊은 여자였다. 나이는 20 중반쯤으로 보였고 배낭을 메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빗속에 흠뻑 젖어 있었다. 등산화가 진흙을 잔뜩 묻히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면서 영어로 말했다. 혹시 비 좀 피해도 될까요? 박정환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건 한 장을 꺼내 건넸다. 그녀는 수건을 받아 머리를 닦으면서 가게 안을 살폈다. 음료수 냉장고, 과자 선반, 낡은 라디오, 계산대 뒤편의 사진. 감사해요. 저 이렇게 비 맞는 거 싫어하는데. 박정환이 음료수를 물었다. 뭐 드릴까요? 따뜻한 거 있어요? 아무 거라도. 박정환이 가게 안쪽의 작은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끓였다. 인스턴트였지만 가게에서 만든 따뜻한 커피를 받아 든 여자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얼굴이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박간의 구멍가게. 여기 이름이 특이해요. 원래 이름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혼자 운영하세요? 네.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이 가게 소문 들었어요. 외국어 잘하는 할아버지 가게라고. 박정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빙긋 웃었다. 제가 외국어 배우는 사람이라서 관심이 생겼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그렇게 여러 언어를 하시게 됐어요? 그것은 그전에도 수십 번 받은 질문이었다. 박정환은 늘 짧게 대답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비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마침 그가 좋아하는 곡이었고 눈앞에 젊은 여자가 뭔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살에 창고에서 외국어 책을 주었어요.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주었어요? 네. 폐기 처분될 책들이었는데 사장이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걸 읽었어요. 밤마다. 다른 할 게 없어서. 그래서 통역사가 되셨어요? 박정환이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계산대 뒤에 있는 사진이요. 저도 외교부 관련 공부를 해서 사진 배경에 있는 건물이 눈에 익어서. 박정환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사진 속 배경, 깃발들, 건물.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직이 말했다. 32년 했어요.
통역.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32년. 그 숫자가 가게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젊은 여자. 서진이는 박정환의 말을 들으면서 커피 잔을 양손으로 감쌌다. 뭔가를 더 물어보고 싶은 얼굴이었지만 말 없이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박정환에게 느껴졌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과거를 꺼내지 않았다. 꺼낼 필요가 없었고 꺼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빗속에서, 이 조용한 가게에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서진이의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다. 호기심이 아닌 존경의 눈빛. 처음엔 외국어 자체가 재미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했다. 새로운 언어를 하나 익힐 때마다 세상이 한 칸씩 넓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영어를 배웠을 때, 프랑스어를 배웠을 때, 독일어를 배웠을 때, 그때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서진이가 조용히 들었다. 통역이란 것은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옮기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지, 침묵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다 알아야 제대로 된 통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면서 사람을 배우셨군요. 박정환이 그녀를 바라봤다. 잘 말했네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속의 산이 흐릿하게 보였다. 일이 힘들었던 적도 많았어요. 협상이 틀어지는 자리에 있으면 통역사는 두 나라의 긴장감을 동시에 받아내야 해요. 양쪽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양쪽 모두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 어느 쪽에 유리하게 옮기는 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동시에 받아요. 그게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를 넘겼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생겨나는 순간을 목격할 때, 그 느낌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있어서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 제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게 저를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해준 거예요. 서진이가 나직이 말했다. 그 일을 정말 사랑하셨군요. 박정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했어요. 과거형이었다. 그 단어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서진이는 그것을 느꼈지만 더 파고들지 않았다. 왜 그만두셨어요? 박정환이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가게 한쪽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몸이 먼저 말했어요. 그만하라고. 어느 날 통역 부스 안에서 갑자기 상대방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이 무서웠어요. 통역사에게 귀가 안 들린다는 건 피아니스트의 손이 떨리는 것과 같은 거니까. 치료는 의사가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충분히 오랫동안. 나는 그 말을 듣고 쉬는 법을 처음 배우기로 했어요.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다. 서진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래서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가 조용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뭘 묻지 않고 그가 창밖을 바라봤다. 그냥 막걸리 팔고 과자 팔고 마당 쓸고 그것만 해도 되는 곳이라서. 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외국인이 왔을 때 그냥 모르는 척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박정환이 잠시 그 말을 음미했다. 그럴 수도 있었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박정환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가게 안에 빗소리만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말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서진이는 그 안에 담긴 것을 이해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그의 겨울이 시작될 무렵, 박간의 구멍가게 앞에 묘한 풍경이 펼쳐지게 됐다.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두세 명의 사람들이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다. 처음엔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또 각자 누군가를 데리고 왔다. 그렇게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읍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 외국어 공부를 시작한 중년 주부,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외국 며느리와 말이 통하지 않아 속을 태우는 노인. 저마다 다른 이유로 다른 언어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박정환에게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조르지는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 외국어로 된 문장을 물어봤다. 박정환은 간단히 대답해 주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대답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이었다. 외국 며느리와 말이 통하지 않아 속을 태우던 황 할머니가 어느 날 왔다. 며느리가 베트남 사람이었다. 황 할머니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으니 표정으로만 싸우게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박정환이 황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고는 간단한 베트남어, 인사말 5가지를 종이에 써 주었다. 발음까지 한국어로 적어서 황 할머니가 그 종이를 소중하게 접어 지갑 속에 넣었다. 이틀 후에 황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눈이 빨개져 있었다. 어젯밤에 며느리한테 인사를 했더니 그 아이가 울어버렸어요. 박정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황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했다. 몇 년 만에 시어머니한테 자기 나라 말을 들은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황 할머니가 박정환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마워요. 박정환이 음료수 한 캔을 황 할머니 앞에 놓았다.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열어요. 언어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가 32년 동안 일하면서 배운 것이었다. 그해 겨울, 서진이가 다시 찾아왔다. 가을에 비를 피해 들렀다가 긴 대화를 나눈 이후 그녀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가게를 방문했다. 어떤 때는 혼자, 어떤 때는 친구와 함께였다. 이날은 혼자였다.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다. 저 이번에 국제통역 공부 시작했어요. 박정환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부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정환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역할을 원하지 않았다. 스승이 되거나 무언가를 가르치거나 다시 그 세계와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이의 눈빛에는 진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심 앞에서 거절하는 법을 몰랐다. 그는 탁자 맞은편 의자를 발로 툭 밀어주었다. 앉아요.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박정환이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꺼내 놓은 날이었다. 현장에서 배운 것들, 통역사로서의 원칙들, 언어가 다른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서진이는 받아 적었다. 빠르게, 열심히. 그 모습을 보면서 박정환은 생각했다. 이 아이가 언젠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부스 안에 앉아 마이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자리에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일은 박정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어났다. 이른 봄의 어느 주말이었다. 그날은 등산객이 많았다. 날씨가 좋고 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마을을 지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다. 가게 앞에는 쉬어가는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었고 박정환은 계산대를 정신없이 오가고 있었다. 그때 서양인 4명으로 이루어진 무리가 가게로 들어섰다. 이탈리아인 3명과 그들과 동행하는 미국인 1명이었다. 그들은 서로 이탈리아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고 잔뜩 지친 얼굴이었다. 미국인 청년이 영어로 먼저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영어 하세요? 박정환이 음료수를 닦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뭐가 필요해요? 그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이미 수없이 반복된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탈리아인 중 한 명이 이탈리아어로 말을 던졌다. 미국인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혼잣말처럼,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이 가게 너무 낡았다. 가격은 또 얼마나 하려나. 박정환이 그 말을 듣고 이탈리아어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가격은 괜찮을 거예요. 낡은 건 맞는데 인심은 좋아요. 이탈리아인이 굳었다. 그 순간을 마침 가게 밖에 서 있던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촬영 허가를 구하지 않은 짧은 영상이었다. 가게 안이 다 나오지도 않았고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탈리아인의 굳어버린 표정과 그 다음에 폭소가 터지는 순간은 고스란히 담겼다. 그 영상이 그날 오후 SNS에 올라갔다. 처음엔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냥 웃긴 영상 하나였다. 그런데 그것을 공유한 이탈리아인 중 한 명이 이탈리아 현지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냈다. 그의 친구가 또 공유했다. 다음 날이 되자 이탈리아 SNS에서 그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국 시골 구멍가게 노인이 이탈리아어를 한다. 그 다음 날 영어권 어딘가에서 그 영상을 리트윗했다. 할아버지가 영어도 이탈리아어도 한다고? 그리고 그게 한국 시골 구멍가게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마을 이장님이 박정환에게 달려왔다. 박씨, 인터넷에 박씨 영상이 올라갔어요. 외국에서도 보고 있대요. 박정환이 가게 앞 파라솔을 접으면서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라고요? 굉장한 거잖아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외국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봤대요. 지금 계속 늘고 있고. 박정환이 빗자루를 들며 마당을 쓸었다. 제가 뭔가 대단한 걸 한 것도 아닌데요. 이장님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박정환을 바라봤다. 박씨,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 몰라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박정환이 잠시 빗자루질을 멈췄다. 방송국이요. 네, 이런 영상 뜨면 꼭 섭외하잖아요. 박정환이 다시 빗자루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 나가요. 이장님이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박정환의 표정을 보고 포기했다. 이 사람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이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는 왔다. 두 군데에서 왔다. 박정환은 둘 다 짧게 거절했다. 관심 없어요. 그냥 저 사는 대로 살게요. 기자가 한 명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박정환은 계산대 안에 앉아 신문을 보면서 기자가 묻는 말에 한 문장씩만 대답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책에서요. 30년 넘게 통역하셨다고요? 네. 왜 이 마을로 오셨어요? 조용해서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막걸리 팔 거예요. 기자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영상 조회수는 그 주 내내 올라갔다. 박정환의 가게 이름이 온라인 어딘가에 퍼졌고 주말이 되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마을로 찾아왔다.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했다. 박정환은 평소와 똑같이 가게를 열었다. 평소와 똑같이 막걸리를 팔고 음료수를 팔고 길을 물으면 알려주었다. 사진을 찍어달라는 사람에게는 짧게 사양했고 무언가를 가르쳐달라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며칠이 지나자 열기가 잦아들었다. 소문은 흘러가는 것이었다. 더 재미있는 것이 나타나면 이 이야기는 잊혔다. 박정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듬해 봄이었다. 산에 진달래가 다시 피었다. 지난해와 똑같이 봄바람이 불었고 지난해와 똑같이 등산객들이 마을을 지나갔다.
세상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했다. 박간의 구멍가게는 오늘도 아침 7시에 문을 열었다. 박정환이 마당을 쓸었다. 파라솔을 펼쳤다. 냉장고 안 음료수를 정돈하고 과자 선반 위에 떨어진 봉지를 바로 세웠다. 라디오를 틀었다.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그는 계산대 안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봄 햇살이 가게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오전 10시쯤 외국인 2명이 가게 앞에서 멈췄다. 스페인에서 온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서로 스페인어로 빠르게 이야기하며 손으로 지도를 가리켰다.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박정환이 신문을 내려놓고 계산대에서 나왔다. Buscáis el sendero de montaña? 산책로 찾으세요. 두 사람이 멈췄다. 천천히 박정환을 돌아봤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하지만 눈빛 속에는 그 익숙한 빛이 있었다. 오래 잠들어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늘 거기 있는 조용하고 따뜻한 빛이었다. 스페인인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스페인어를 하세요? 조금이요. 그리고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들어와요. 지도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이 배낭을 고쳐 매며 가게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탁자 위에 지도가 펼쳐졌다. 박정환의 손가락이 길을 가리켰다. 스페인어 설명이 이어졌다.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잠시 후 냉장고에서 음료수 2캔이 나왔다. 박정환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두 사람이 감사하다고 했다. 셋이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 마을에 대해서, 산에 대해서, 봄꽃에 대해서. 가게 안이 따뜻하고 소박했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흘렀다. 그 시간이 박정환에게는 더없이 좋았다. 32년 동안 그는 회의실 부스 안에서 마이크에 귀를 기울이며 두세 개 사이에서 말을 옮겼다. 화려하지 않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뒤에서 모든 것을 지탱했다. 이제 그는 산마을 구멍가게 안에서 파라솔 아래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화려하지 않았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뒤에서 모든 것을 지탱했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황 할머니가 들렀다. 베트남인 며느리와 함께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가게에 들어서며 음료수를 샀다. 박정환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며느리에게 베트남어로 인사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 활짝 웃었다. 황 할머니가 뿌듯한 얼굴로 박정환을 바라봤다. 서진이도 왔다. 이번엔 두꺼운 교재를 들고 왔다. 국제회의 통역 관련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러 왔다고 했다. 박정환이 탁자 한쪽을 비워주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교재를 펼쳤다. 이장님이 막걸리를 사러 왔다가 풍경을 보고 멈췄다. 외국인 2명이 가게 한쪽에서 지도를 보며 이야기하고 황 할머니와 며느리가 음료수를 마시고 젊은 여자가 교재를 펼쳐놓고 박 씨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장님이 막걸리를 들고 나오면서 중얼거렸다. 참 신기한 가게야. 박정환이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한 사람씩 자리를 떴다. 스페인인들이 먼저 일어나 인사했고 황 할머니 부부가 뒤따랐고 서진이도 교재를 챙겨 들었다. 서진이가 나가면서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박정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가게 안에 박정환 혼자 남았다. 라디오에서 저녁 방송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다. 봄바람이 창문을 살짝 건드렸다. 그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신문을 펼쳤다. 계산대 뒤편 선반 위에는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날의 박정환이 커다란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사진 속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까?
잠깐 생각했다. 아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았다. 박정환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게 안으로 봄 햇살의 마지막 빛이 길게 들어왔다. 그것으로 충분한 하루였다.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었다.